오늘 다섯 번째 강좌인데, 다섯 번째 강좌 내용은 걸음에 뭘 집어넣을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걸음에 뭘 집어넣을 건가. 슈타이너가 이 다섯 번째 강좌에서 총 6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6개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3개는 땅을 건강하게 하는 거, 또 나머지 3개는 식물이 시들시들했을 때 보충해 주는 거, 이렇게 나눠 가지고 6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여기 나오는 식물들 여기 지금 낱말로만 알지 모양새도 모르고 어째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의 구별도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책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의 상호관계로 봤을 때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 하는 정도 이해는 되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한 재정립부터 들어가는데요. 슈타이너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방 안에 파리가 드글드글하면, 야, 파리가 많아서 더럽네? 방이 더럽네? 그거 파리를 잡는다. 파리가 많아서 방이 더러워서 파리를 잡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파리가 많아서 방이 더러운 게 아니고, 방이 더러워서 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를 신경 쓰지 말고 방을 바로 닦아줘야지. 그 파리를 잡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는 인과관계를, 본말을 전도해서 본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넘쳐나고, 특정 작물이 잘 자라는 곳에서 특정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많은 걸 보고, 사람들은 저 미생물이나 저 박테리아를 배양해서 집어 넣어주면 쟤가 잘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과학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치 파리가 많아서 방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깥에서 그 박테리아하고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박테리아나 미생물 자체가 땅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지. 예. 이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재생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광물 비료를 그냥 막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광물 비료를 주게 되면, 이 광물 비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토양의 요소들 중에서 물과 습기와 관련된 것에만 영향을 줄 뿐, 유기물들에는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광물 비료를 집어넣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을 배양해서 그걸 가지고 거름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광물 비료를 집어넣어서 어떤 기계적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지금 현대과학이 그 기계적 영농에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거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다시 좀 개념을 재정립할 것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땅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봐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럼 땅은 또 하늘의 영향을 안 받나? 라고 하면 영향을 받죠. 땅 자체가 기후의 영향도 받고, 하늘에서 오는 대기의 상태, 뭐 햇볕, 또 습도,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땅이 자체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가 유기질이기 때문에, 이 유기질은 유기질만이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 거름으로 땅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해줘서 이 두 개의 조치를 통해서 땅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땅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그게 거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은 광물 비료나 박테리아, 이게 미생물 이런 거 배양해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 좁게 기능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요는 땅을 살려주는 건데, 땅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유기비료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별의 기운을 땡겨올 수 있는 어떤 매개 물질들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다섯 번째 강좌의 큰 틀입니다. 큰 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으로부터 오는 거, 하늘로부터 오는 거를
일단 나눕니다. 규산이나 수온이나 나비나 비소나 이런 거는 하늘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규산, 수온, 납, 비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 주로 대기의 상태하고 햇볕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대기의 상태에서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인산, 칼리, 칼슘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대기 기후가 저절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주는 양이 있지만 그게 너무 극소량이라서 땅을 건강하게 해주려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거를 인산, 칼슘 이런 것들을 땅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촉매제, 매개체들을 중간에 이제 끼워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거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의 역할을 다시 한번, 거름이란 특정 식물에 직접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그게 거름이 아니고 땅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거름이다. 예. 이 거름에는 땅의 유기질을 강화시켜주는 것과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뭐 흐름을 이제 구조적인 시각으로 쫓아가면서 파악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낱낱이 매뉴얼처럼 외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양에서 음양오행이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분석할 때는 사상으로 분석하듯이 동양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 인지학에서는 사구성체잖아요. 뭐든지 사구성체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게 되어 있고, 토성기에 물체, 여기 에테르체, 여기 아스트랄체, 여기 자아체 이렇게 되어 있고, 동양으로 따지자면 수, 목, 화, 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수원이라든가 석영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납이라든가 기타 등등등등 이건 이쪽이죠. 규소라든가 여기는 수소도 들어가죠. 황이라든가 등등등 이건 이쪽이에요. 예, 규소, 규산, 황 이런 것들은. 그다음 여기는 산소, 여기는 탄소. 요렇게 요 중간에 질소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료는 이 토성질이라고 하는 게 종합성질이 요 중간에 어차피 동양으로 보면 토잖아요. 토인데 비료는 기본적으로 거름이나 비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질소화시키는 거다. 그건 앞에 쭉 나왔던 거고. 그럼 요거의 전체적인 관계의 조정이 되는 방식으로 거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취지예요. 가장 큰 취지인데, 지금 가만 보면 식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요쪽이 뿌리 쪽이 되는 거죠. 뿌리가 요쪽이 되고 요쪽이 줄기 쪽이 되고, 줄기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여기 잎이 되고 요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물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식물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밑에 감춰져 있는 애고 땅으로부터 힘을 받아 가지고 성장력이라고 하는 게 얘잖아. 식물은 에테르로 대표되잖아요. 에테르로. 그러니까 에테르를 건강하게 관리해 주는 거가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의 의미는 얘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에테르를 아스트랄 쪽으로 유도해 주는 거, 요게 기본적으로 식물의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 책에 나오는 용어로는 이 에테르를 전기체라고 하고 있어요. 전기체라고 하고 있고, 요 아스트랄을 이 책에 나오는 용어로는 성기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체. 그러니까 거름이 하는 역할은 뭐냐? 전기체를 보강해주고 이걸 성기체 쪽의 영양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촉매제로서가 유도해주는 거. 요게 거름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요 라인, 이쪽이 음이고 이쪽이 양이잖아요. 이쪽이 양이잖아요. 철이나 납이나 수온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버리면
이 성장력을 잡아 당겨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잡아 당기는 힘을 좀 약화시켜 줘야 되니까 얘를 제어하는 것도 써주고, 예, 얘를 제어하는 것도 써주고, 그 다음에 얘가 건강하려면 이쪽 압력이 적당히 가야 되니까 얘를 적당히 강화시켜 주는 것도 써주고, 예, 그러면서 얘를 보호하면서 얘가 아스트랄 기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전기체를 보호하고 성기체로 유도한다. 전기체를 보호하고 성기체를 유도한다. 요게 그름이다 라는 겁니다. 인지학적 해석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거를 사구성체 속에서 이게 딱 자리 잡도록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어떤 여기 나오는 식물들을 우리나라에 얼마나 자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역동농업을 논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지화거든요. 저기 교육원칙 1번 동서고원 보편 같이 2번 주체적으로 실현한다. 저게 현지화잖아요. 현지화잖아요. 3번은 수행공동체, 4번은 지역연대 세계시민이잖아요. 사실 저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내용이야말로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죠. 제가 하려고 만든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인지학도 똑같이 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현지화인데, 현지화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전기체를 보호하고 성기체로 유도한다라고 하는 이게 그름의 근본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지의 식물들, 현지의 어떤 자원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지의 자원들을 이용해내려면 지금 독일의 책 속에서 독일의 자원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놓은 거와 똑같은 성질을 혹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우리 어떤 자원들을 발굴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발굴해낼 수 있으려면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매뉴얼로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 우리 토양에 있는 어떤 그 자원들 중에서도 이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농법 속에서도 이미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예, 이걸 강화하는 거, 이걸 유도하는 거,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름에 대한 연구들은 왜 고전적인 전통적인 농법 속에 없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농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현재 시도되고 있는 많은 유기농법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하는 작업 속에서 현지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일단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러면 들어가 보면 딱 예. 저기서 원소들을 수은이나 산소, 교소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예. 그 여기 보면 원소 배정이 많이 나와서 예.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작용이죠. 작용? 예. 간단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목 자체가 생명력을 뜻하는 거고, 화는 분산력을 뜻하는 거고, 금이라고 하는 건 형태 주고 굳히는 걸 뜻하는 거고, 이거는 강한 응축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 석영, 아주 음적인 애들, 철, 광물에 가까운 애들, 이런 애들, 광물에 가까운 애들이고, 예, 얘들은 말 그대로 식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산소가 대표를 하고 있는 이유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호흡을 주고받는 게 산소하고 탄소잖아요. 요 두 개의 어떤 교차 순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쪽이 이제 탄소가 한쪽을 맡고 탄소가 한쪽을 맡는 거죠. 탄소가 한쪽을 먹고, 규소나 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은 불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불기운. 유황도 마찬가지고, 기름, 지방, 황, 이런 것들은 전부 불기운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예. 불기운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게 확산시키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 예를 들면 다른 원소들도 엄청 많은데 이제 농사에 관련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딱 분류가 안 돼서 탄소는 색에서 익은 거는 모양을 만든다든가, 수소는 이렇게 다시 분산시킨다든가 이런 이해는 있는데
망간, 카드뮴, 니켈 이게 쭉. 아,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렇게 예, 어디에다가 분류를 집어넣을 건가? 그거는 하나하나 제가 그 원소 기호잖아요. 그 니켈이니 망간이니 하는 것들은 그거 성질이 어디하고 비근한가를 조사해가지고 배치를 해야겠죠. 배치하는 작업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본 적은 없어요. 예, 해본 적은 없고, 대표적으로 원소가 지금 예,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대표 원소만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철은 오히려 저기 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미지고, 이미지. 예.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행 공부할 때 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겉을 굳히는 거잖아요. 속은 부드럽게 살아있잖아요, 아직. 이게 금이에요. 응축. 어? 응축. 응축은 응축인데 응축도 두 단계가 있잖아요. 우선은 안팎이 있으면 밖을 건조하게 하는 게 금의 역할이고 안에까지 딱딱하게 경직시키는 게 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건 이 수 쪽인 거죠. 이렇게 슬지 치니까 철도 이렇게 갈바 이렇게 이쪽으로 몰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주는 이미지.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말의 주술성,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말의 주술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채용 그 절차 만들자라고 하면서 논술 시험 보자 그냥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에세이 보자 그러니까 다 찬성해요. 엄청난 차이야 이게. 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심지어는 그 말 한마디의 어감 때문에 갖고 오는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맨날 오행 공부할 때 금은 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예, 수는 물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응축도로 따지면 얘가 훨씬 더 응축되어 있는 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 정도 해놓고 6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6개가 맨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는 토플입니다. 토플을 제가 생김새를 찾아봤더니 하얗고 노랗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얗고 노랗고 하얀 잎에 노란. 보통 대부분의 경우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기운이에요. 해바라기가 대표적이거든요. 노란색이 많다. 햇볕의 기운이 많다. 태양의 기운이 많다. 그럼 태양 기운은 뭐나 얘예요. 얘가 많다라는 거예요. 색깔로 배치해 보자면 태양 기운이 많으면 얘가 많은 거예요. 노란색을 많이 띠는 거예요. 노란색을 많이 띠는 겁니다. 그런데 양적이면 양적일수록 흑색하고 흰색 중에서는 백색을 많이 띠죠. 백색을 많이 띠게 돼 있죠. 그러면 토플이라고 하는 애는 하얀 잎에 노란 그 중간에 있잖아. 하얀 잎에 노란 중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얘가 노란 거, 얘가 하얀 거예요. 예. 하얀 거는 분산을 뜻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빨간 거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빨간 거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괴테 색채론을 보면 빨간 거하고 살색 사이 그 위쪽에 배경색이 흰색이에요. 예. 그래서 흰 잎에 노란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쪽 성질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토플이 딱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 되죠? 얘를 보강해 주면서 얘로 유도한다. 이게 되는 거야 지금. 토플이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플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유황을 많이 압축하고 있다고 해요. 슈타이너는. 그 유황은 이쪽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그 꽃술 중심보다도 잎의 성질이 좀 더 작용력이 강하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봤어요. 생김새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예. 이거 뭐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면 토플 치면 쭉 나오니까 토플하고 그 까밀레라고 하는 애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데. 노랗고 하얗고 한 게. 국화과. 자세히 보면 예.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인데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데 사슴 오줌보에다가 얘를 짓이게 가지고 찧어 가지고 이렇게 가루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사슴 오줌보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슴 오줌보에다가 집어넣는데 슈타이너 왈, 사슴 오줌보는 거의 우리 태양계 이 우주가 생긴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설명은 생략. 항상 슈타이너 강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은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런 거 유추하는 게 뭐 제가 강의에서 하는 일이죠. 사슴 오줌보가 왜 우주하고 비슷한가를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계절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겨울,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그럼 자축이면 진소음이 때려보면 자축, 임묘, 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오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운이 확 몰리는 것은 토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토가 있는 곳들이 네 군데가 있죠. 진술, 충미. 그런데 주역에서도 진술 라인은 천문학에서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지상의 기후에서는 충미 라인이 어떤 음과 양 기운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토하고 미토가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여기 축. 제가 지난번에 왜 하필이면 솥불인가? 그것도 축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 소가 이쪽에 있는 애다. 그 소똥은 그 축의 완전 대명사다. 이거야말로 음기운이 가장 모이는 때고, 음기운이라고 하는 게 실제는 별기운이 땅으로 들어간 거다. 그걸 모아내는 게 소똥이기 때문에 솥불에 소똥 집어넣는 게 그만한 어떤 힘을 가진다. 그럼 여기가 미인데, 지금은 요거는 지금 식물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동물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는 대표적인 게 솥불의 소똥이죠. 동물 자원을 가지고 만든 거는. 근데 지금 식물 자원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식물 자원을 가지고 요사이에 있는 애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사슴 오줌보라고 하는데, 사슴이라고 하는 게 이 미를 대표하는 동물을 뽑아보자 하면 양과, 사냥과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럼 사냥과 애들 중에서도 가장 양적인, 얘들이 기본적으로 양적인 성질이죠. 여기는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데고, 여기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전환점이 되는 데죠.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 종합적인 기운이 확 모이는 데라는 뜻입니다. 확 모이는 데다. 그러면 이쪽은 소라는 동물이 거기를 대표하고, 이쪽은 양과가 여기를 대표하는데, 사냥과 중에서도 양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과 중에서도 양 중에 양, 제일 양적인 놈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면 뿔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뿔이 얼마나 건강하고 크고 분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수사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는 암소라 그랬잖아요. 소는 암놈을 써야 되고 사슴은 순놈을 써야 되는 거야. 얘는 양 중에 양인 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슴인데, 수사슴의 오줌보가 이 미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주의 자궁 같은 거다. 근데 주역에서도 저 미토가 숫자로 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을 때 5토가 있고 10토가 있는데, 5토는 환극이라고 하고 10토는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 10토가 조금 더 우주의 원형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죠. 여기가 10토 자리예요. 여기가 10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이거는 물론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의 추론입니다. 근데 제가 추론할 때는 뭐 슈타인은 어차피 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슴의 오줌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략 이런 정도의 성질을 대표하는 동물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줌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궁, 방광이 오줌보잖아요. 신장 이런 쪽에 동물들은 다 몰려 있잖아, 아래쪽에. 그렇죠? 가장 양적인 놈의 가장 그 신체 부위 중에서는 가장 음적인 데를 고른 거거든. 이것도 이제 음양이 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놈의 음적인 부위, 이게 나름대로 이제 조화를 유도하는 부위라는 거죠. 여기다가 토프를 짓이겨 넣어. 예, 짓이겨 넣는 거예요. 그럼 이쪽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를 여기다가 짓이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짓이겨 넣은 다음에 1년을 묵히라는 거예요. 짓이겨 넣어가지고 땅 속에 집어넣고 1년을 묵혀라. 어? 땅 속에 집어넣고 아닌데. 매달아서. 매달아 놨다가 가을에 땅에 묻어라. 가을, 겨울 사이에. 요때는 매달아 놨다가, 요때까지 매달아 놨다가, 늦가을쯤에 땅에 묻어라. 라고.
왜 어떤 때는 매달아 놨다가 어떤 때는 땅에 묻는가? 양기운이 이때는 지상에 떠 있고 이때는 땅으로 내려가거든. 양기운이 결국은 생명력이잖아. 그러니까 그 양기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양기운이 많은 쪽에, 대기 중에 양기운이 많을 땐 대기에 매달아 놓고, 예, 지하에 양기운이 내려갈 때는 지하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양기운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한 1년 동안 묵혔다가 꺼냈으면 얘가 유황 압축한 이 성분이, 예,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그럼 유황 압축한 성분을 그럼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다 뿌려주면 어떤 효과가 나겠는가? 아스트랄 쪽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유황 자체가 아스트랄 성질이니까. 예, 땅의 기운 중에서 아스트랄 쪽으로 유도되는 기운을 땅이 머금게 하는 거죠. 예. 토풀은 그런 작용이 있다. 그래서 요게 없을 때에는 카밀레를 써라라고 해요. 카밀레를 쓰면 얘는 칼슘도 같이 만드는 작용을 해서 토풀만큼 유황이 많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 판정을 하자면 토풀은 이쪽 기운이 더 강하고 카밀레는 이쪽 기운이 더 강한 거예요. 예. 토풀만큼 유황 기운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해요. 유황 기운이 강하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대체물로 쓸 수는 있다. 그리고 얘는 이쪽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오줌포하고 작용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오줌포하고 작용력이 강한 애가 가까울수록 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소 뿔이 아니고 소 창자에 넣어라. 그래요. 얘는 소 창자에 넣어라. 소 창자 부위, 오장육부가 뿔 부위는 이쪽하고 가깝겠지만 창자 부위는 이쪽하고 가깝겠지. 그러니까 소 창자에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어떤 가까운 애들이 상호작용이 높겠죠. 그래서 소창자에 넣어가지고, 토풀 썼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춘추분 사이에서는 꺼내놓고, 그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묻어놓고, 1년 묵혔다가 쓰면 똑같다. 예, 똑같은 게 아니고, 이쪽 기운이 좀 더 강하고, 유황 기운이 좀 더 약한, 칼슘 기운이 강화되고, 유황 기운이 약화된 효과가 나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쇠기풀을 말린 걸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쇠기풀 말린 거 쓰는 거는, 자, 쇠기풀은 이렇게 생겼어요. 쇠기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잡초들 중에서 양기운이 강한 애가 어떤 애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잎의 모양새로 판정하는 거는 잎 모양이 최대한 뾰족뾰족하게 많은 놈들이 양기운이 센 놈들이에요. 그러면 머위 이런 애들은 음이죠. 예, 둥그렇고 넓잖아. 둥그렇고 넓고 처지잖아요. 이런 애들은 음인 거야. 그러면 잎 끝이 뾰족뾰족하고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대가리를 치켜들고 있으면 얘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풀 같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양이죠. 주름도 많고 뾰족뾰족하고 치켜들고 있고. 예. 그러면 요 토풀이 쇠기풀 요걸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말리고 시들게 한 뒤에 땅에 바로 뿌리라 그랬거든요. 얘를 말리고 시들게 한 다음에 이탄가루를 씌워서, 이탄이 뭐죠? 하원에 가면 집에 키우는 화분에 넣는 상토에 성분은 옛날에 있는 이끼 같은 게 있잖아요. 모세인데 땅속에 있는 그걸 꺼내가지고 화분용으로 만드는데 이탄은 많이 써요. 화분용으로 만들어서 이끼를 말린가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축축한가요? 건조한가요? 축축하다, 이탄이. 건조하면 마르면 물이 잘 네, 제가 이탄이 뭘 하는 건지는 잘 일단 모르겠는데, 쇠기풀은 생김새를 보니까 굉장히 양적인 애인데, 얘는 앞에 것보다 어떤 땅의 땅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이런 기운은 떨어지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분을 억제해 준대요.
철분을 제거해 준대요. 그러면 이거는 유축컨대는 얘는 이쪽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이쪽 성질로 얘를 억제해 주는데 쓰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호하면서 이쪽으로 유도해 주려면 얘가 끄는 힘을 약화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카밀레라든가 토풀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토풀 요쪽 작용이 강하다. 카밀레 요쪽 작용이 강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쐐기풀 말린 거. 쐐기풀 말린 거는 보니까 얘가 끄는 거를 좀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래쪽에서 철분 같은 것들, 납성분 같은 것들이 식물의 성장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를 좀 제어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제어해 주는 용어로 쐐기풀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세 개를 같이 적당히 써주면 얘는 제어하고 얘는 촉진시키고 이쪽으로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땅 성질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자, 요거는 땅에다가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체적인 힘을 억제하고 에테르적인 힘을 좀 보강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스트랄 쪽으로 유도되게끔 그름을 쓰는 어떤 원리가, 그름의 구성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에 병이 생겼을 때 식물이 병이 들었을 때 줘야 되는 영양제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칼슘 성분이라고 합니다. 칼슘 성분이 식물이 병들었을 때 가장 영양제로서 이제 효과가 큰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식물이 병들었을 때 주는 영양제가 칼슘이다 그럼 칼슘 요쪽 성분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기본적으로 식물의 기본적인 생명력이 에테르니까 칼슘이 에테르 성분을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칼슘을 주고 그 다음에 규산을 주고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인을 제공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에테르기운, 칼슘, 규산을 준다. 규산 요거잖아요. 근데 규산은 땅에 없다 그랬거든. 유기물에도 없다 그랬거든. 대기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대기에 있는 거를 끌어당겨 오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그게 민들레래요. 그게 민들레래요. 그러니까 규산을 유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 민들레. 그 다음에 칼슘을 대량 함유하고 있는 식물. 칼슘을 대량 함유하고 있는 식물은 떡갈나무의 껍질이래요. 떡갈나무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떡갈나무 껍질을 이 떡갈나무 껍질의 한 77%는 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알아듣기 힘든 얘기죠. 떡갈나무 껍데기가 77%면 거의 80%인데 80% 정도는 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이게 무슨 칼슘. 70, 그 제성분의 거기 한 70% 이상이 칼슘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뭐에 떡갈나무가 하필이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러면 떡갈나무가 이 오행성들 중에서는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애인가 하면 목성하고 화성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애예요. 그래서 인지학 책에서 보면 어느 책에서는 목성의 기운이라고도 하고 어느 책에서 보면 화성의 기운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목화 쪽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떡갈나무라는 거야. 그럼 근데 이거는 목화 영향을 받은지 금수 영향을 받은지 식물이 어느 별의 영향을 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큰 놈들일수록 공존주기가 큰 애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공존주기가 제일 큰 게 목성이잖아. 그렇죠? 그럼 제일 큰 나무가 목성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 큰 놈이 화성 영향을 받는 애인 거예요. 그럼 금성이나 수성의 영향을 받는 애들은 굉장히 작은 애들이겠지. 예. 크고 굵고 나이테가 많고 이런 애들은 멀리서 오는 애들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멀리서 오는 별기운이 있고 가까이서 오는 별기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멀리서 온다는 얘기는 공존주기가 넓다는 얘기잖아요.
이 공전주기가 넓은 별의 기운을 받는 식물들은 크기도 크고 나이테도 많아진다는 거야. 근데 공전주기가 짧은 별의 영향을 받는 애들은 크기도 작고 역시 작은 만큼 어떤 그러면 단연생이냐 1년생이냐 이런 거 따질 때에도 목화 쪽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단연생이 훨씬 많은 거죠. 예. 그러고 보면 단연생 나무들은 전부 굵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판정합니다. 이렇게 판정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나무 중에서 대표적인 게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떡갈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떡갈나무가 목성과 화성 사이 정도 기운을 제일 많이 받는 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이 되는 게 목성과 화성 사이 기운이라면 여기잖아요. 여기면 칼슘 기운, 근데 77%가 제래매, 그럼 칼슘 기운이라며. 말 되네요. 예. 요렇게 추론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껍데기, 떡갈나무 껍데기를, 이 떡갈나무 껍데기라고 하는 놈은 땅과 식물의 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예. 땅도 유기체고 식물도 유기체인데, 구별되는 거는 이제 식물은 아무래도 성장을 하면서 아스트랄 쪽으로 기울어지는 애고 땅은 그죠? 아스트랄 쪽으로 기울어지는 애는 아니죠. 그냥 에테르 자체에 머무는 애죠. 그러니까 에테르와 아스트랄 그 사이 중간쯤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제라고 하는 게 번역이 좀 이상. 예? 제라고 번역한 게 앞뒤 맥락을 보면 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쟤는 우리가 말하는 양재무 태우고 난 걸 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앞뒤 맥락을 보면 칼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떡갈나무는 칼슘이 대부분 껍질이 그리고 또 제라고 번역이 나는 그거는 예, 원문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예. 근데 여하튼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된다. 떡갈나무가 갖고 있는 별기운이 갖고 있는 목화 사이의 기운, 그게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식물이 병들었을 땐 그걸 보강해 주는 게 딱 제가 처음에 그름을 정의하기를 얘를 보강하고 이쪽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성분들을 어떻게든 제공을 해주는 게 식물한테 가장 보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강해 주는 게 떡갈나무 껍데기라고 한다면 이쪽을 보강해 주는 대표적인 게 이쪽을 보강해 준다는 것은 아까는 황이라 그랬잖아요. 토풀이라든가 이건 유황 압축이라 그랬잖아요. 카밀레, 칼슘, 토풀, 유황 압축. 토풀은 유황 압축이고 카밀레는 칼슘 성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쪽에 유황 말고 대기 중에서 땅에서는 나오지 않고 공기 중에만 있는 것 중에서 화기운이 아스트랄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게 규소다라는 건데 이 규소를 머금고 있는 애가 민들레라 그래요. 규소를 머금고 있는 애가 민들레라서 우주 안에 있는 극소량의 규산을 주변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민들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민들레는 하얀 거 흰 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보니까 흰색이 강하고 서양 민들레는 보니까 노란색이 강해요. 예. 노란색이 강해요. 그러면 요거는 성분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색깔을 가지고 짐작을 해보자면 흰색 강한 게 화기운이 더 강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슈타이너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색, 상의 색 이런 걸로 구별을 했거든요. 광의의 색은 사물을 통해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 상의 색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원형적인 우주 기운을 반영하는 거.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흰색, 검은색은 현실에서는 안 드러난다고 보는 거야. 빛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요건 상의색. 흑백 라인에서 나오는 게 흑백, 녹색, 살색 이런 것들인데 요건 상의색이다 라고 보고 나머지 색깔들은 현상에서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광의의 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흰색으로 들어간 건 요 상의색이죠. 요게 조금 더 우주적인 기운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민들레의 기본적인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은 유기물에서 취할 수 없는 규산을 대기 중에 있는 규산을 대량 빨아들이는 애가 민들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민들레의 기능을. 그래서 이 민들레를 시들게 놔둔 뒤에 소창자에 넣고 꿰매가지고 역시 묻어서 겨울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묻어서 겨울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 기운이 굉장히 강한 애를 묻어서 겨울을 나면 이쪽 기운을 강화시켜 준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상호작용해서 질소화되면서 비료로 그러므로 쓰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는 근데 이 민들레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규산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이쪽 기운의 기본적인 작용은 분산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확장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민들레 성분을 많이 먹은 거름들이 가지고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땅의 분산성, 확장성 이게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민들레를 거름 안에 집어넣고 이 거름이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땅 속에 스며들면 땅의 성분이 이 규소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분산성, 확장성이 강해진다라는 건데 분산성, 확장성이 강해진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가까이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데까지 말하자면 손발을 뻗쳐서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규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야 멀리까지 영양소를 찾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규산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일종의 규산이 식물의 이게 촉수를 넓히는 데 쓰인다는 거야. 식물의 촉수, 진짜로 뿌리가 간다는 말이 아니라 당기는 힘이겠죠. 예, 당기는 힘을 넓히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들레 그름을 많이 주면, 민들레를 그름에 많이 섞어주면 식물 땅 그 자체가 주변의 영향을 당겨오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당겨오는 힘이 세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들레는 식물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멀리 있는 필요 요소도 당겨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원거리에서도 영양분을 자기가 알아서 가져올 수 있는 이 힘을 키워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우리가 동양에서 화라고 하는 개념도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능이. 하나는 열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열하고 빛하고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현상할 때 조금 다르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가 더 분산적인가 하면 빛이 더 분산적입니다. 빛이 모이면 열이 되는 거거든요. 빛이 모이면 열이 된다는 건 떡볶이 사용해보면 알잖아요. 빛을 모아서 초점을 딱 맞추면 열이 나잖아. 그러니까 더 분산되는 건 빛이고, 예, 더 응축되어 있는 건 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꾸로 화가 일어날 때는 열 단계부터 일어나서 빛 단계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럼 열이 일어나려면 뭔가 마찰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찰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입자 단위로 보자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에서도 진동을 뜻하는 진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밝음을 뜻하는 이쾌가 그 뒤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쾌가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딴소리긴 한데 이게 성경에서 요한 그 복음에서 표현되기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빛으로 변해서 모든 생명을 창조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를 이 말씀은 진동이다. 우주적인 진동을 말하는 거다. 우주 어디선가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진동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서 열이 나타나고 그 열이 분산되면서 빛이 되는 거고 그 열과 빛의 분산과 확장, 이합 집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가 나온다. 생명체가 나온다. 그게 저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 라고 하는 요 순서가 실은 자연에서의 생명 탄생의 순서를 그냥 써놓은 거다라고
본다라고 지난번 제가 9일 강의에도 이 얘기 잠깐 했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송백탄 강의 있었나요, 이 얘기? 예. 제가 이 얘기를 주역의 개의 어떤 움직이는 순수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를 사실 서양인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이 파악했던 우주의 어떤 창세 과정이 동양에서 동일한 파악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이론적 원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파악이 인류가 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하는 하나의 괜찮은 사례로 좀 연결해서 많이 공유가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이제 그 작용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5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봐왔던 게 앞에 3개, 땅 자체를 강화시키는 거는 유황을 압축한 톡풀, 그 다음에 칼슘을 강화시킨 카밀레, 그 다음에 철분을 제어하는 쐐기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고, 식물이 시들시들할 때 칼슘을 강화시켜주는 거는 떡갈나무 그 껍질. 예. 그 다음에 얘가 영양소를 먼 데서도 가져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는 민들레. 예. 규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민들레. 얘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G5준풀을 즙을 내 가지고 그럼에다가 뿌리면 인성분이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 예. 그런데 이 인성분에 대해 가지고는 슈타이너가 딱 요만큼 쓰고 있거든요. 인성분이 강화된다는 얘기만 하고 이게 무슨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농부들은 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안 썼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인에 대한 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네. 지유증풀하고 증폭제로서 사용하는 지유증풀이 작용하는 거하고요. 여기에 설명하는 인이라는 성분하고는 농사에서 활용하는 게 너무나 다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지오증풀을 식물들이 추워서 냉해를 입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두터운 외투를 입는 것 같다. 그래서 추워서 보는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지오증풀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가 부족하거나 여기서 농사의 기온이 낮다는 건 그냥 일리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지오증풀을 뿌려주면 냉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오증풀의 역할이 인하고 작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인은 꽃 피고 열매 맺는 걸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인성분이 여기서는 어떻게?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 제가 인을 몰라서. 피, 네? 피, 피? 동물의 피?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피 속에 인이 많지만 아, 피. 뼈. 그렇죠. 뭐 뼈를 강화시켜주는 거는 이 라인인데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어요. 형태적인 성격은 이쪽이고요. 형태적인 거는 형태를 짓는 거는 탄소 쪽이나 금 쪽의 기능인 거고, 뼈의 그 질이나 성분 그 자체는 이쪽도 성질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목금 라인입니다. 목금 라인인데 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 여튼 오늘 요 5번째 강의에서 오히려 제가 세부적인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름의 정의, 그름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을 재정립하는 게 제일 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땅 자체를 강화시켜라. 땅 자체를 강화시킬 때 하늘의 기운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섞어 써라. 요거 식물에 줄 때에도 땅 자체를 강화시키는 그림과 하늘의 기운을 유도할 수 있는
거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거름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게 얘를 제어하고 얘를 강화시키고 얘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그 식물들을 써라는 얘기죠. 예, 이걸 그름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체로 보면 찧어가지고 예, 특정한 동물의 그 장부, 창자가 됐던 오줌보가 됐던 요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예, 그 성질에 따라 가지고 1년을 대체로 보니까 1년을 묵히든지 겨울만 묵히든지 이렇게 되네요. 예, 1년을 묵히든지 겨울만 묵히든지 해서 그름에 뿌려 쓰는 방식이다 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설명회가 오늘 또 같이 겹쳐져 있어 가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